안녕하세요.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, 리처드 파이만 강의인데요. 그 유명한 맥스웰 방정식 부분을 함께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전기, 자기, 그리고 핏. 이게 어떻게 딱 네 개의 방정식으로 묶이는지 그 과정이 참 흥미롭죠. 맞아요. 파이만 강의 18장, 20장, 21장 내용을 중심으로 볼 건데요. 맥스웰 방정식 그 자체부터 시작해서 이게 빈 공간이나 전류가 흐를 때 어떻게 현상을 설명하는지, 그렇죠. 목표는 이 방정식들이 어떻게 그 전자기파, 그러니까 결국 빛의 존재를 예측했는지 그 핵심을 따라가 보는 거겠죠? 네, 좋습니다. 자,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? 역시 방정식 그 자체부터 봐야겠죠? 네, 표 18-1에 나온 그 네 가지 방정식이 핵심인데요. 특히 그 네 번째 방정식, 맥스웰이 추가했다는 그 항 있잖아요. 시간에 따라 전기장이 변하는 거, d by dt로 그 h를 보는 거, 이게 왜 필요했을까요? 그냥 뭔가 수학적으로 딱 맞추려고 넣은 건가요? 그게 단순한 수학적 보정 이상이었어요. 파이만도 강조했지만, 기존 법칙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. 예를 들어 축전기 충전할 때 그 사이엔 전류가 안 흐르는데도 자기장이 생기는 현상 같은 거요? 아, 변이 전류 말씀하시는군요. 네, 맞아요.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전하량 보존 법칙, 그러니까 전하가 갑자기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 원칙을 지키려면 이 양이 꼭 필요했던 거죠. 그냥 법칙을 완성하는 걸 넘어서 뭐가 새로운 걸 예측하게 만들었다면서요. 그렇죠. 그게 정말 대단한 부분인데 이 추가된 항이랑 패러데이 법칙, 그러니까 변하는 자기장이 전기장을 만든다는 법칙이랑 합쳐지니까요. 아무런 전하나 전류가 없는 그야말로 텅 빈 공간에서도 얘네들이 서로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. 전기장이 변해서 자기장을 만들고 또 그 변하는 자기장이 전기장을 만들고 뭐랄까?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요. 네네, 바로 그거죠. 그렇게 스스로 유지되면서 빛의 속도 c로 전파되는 파동. 이게 바로 전자기파라는 예측으로 이어진 겁니다. 와, 파이만이 그 무한평면 전류판 예시 든 거 보니까 좀 감이 오더라고요. 갑자기 쫙 전류를 흘리니까 전기장 E랑 자기장 B가 파도처럼 쫙 퍼져나가는데. 맞아요. 빛의 속도 c로 퍼져나가죠. 그때 E랑 B는 진행 방향에도 수직이고 또 서로에게도 수직이고요. 그리고 이 크기는 C 곱하기 B 크기, E는 CB 관계를 딱 만족하고요. 그 속도 C를 계산한 게 또 기가 막히던데요. 네, 그게 정말 결정적이었죠. 맥스웰이 당시 실험으로 알려져 있던 전기상수 쿨롱 법칙의 입실론 제로랑 자기상수 비오사바르 법칙에 나오는 C2 관련 상수만 가지고 이론적으로 C 값을 계산했더니 네. 그게 당시 사람들이 측정한 빛의 속도랑 정확하게 일치했던 거예요. 와, 아니 그냥 전기 실험이랑 자기 실험에서 나온 값들을 조합했을 뿐인데 전혀 별개라고 생각했던 빛의 속도가 탁 튀어나왔다. 이야, 이건 진짜 그렇죠. 물리학의 위대한 통합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죠. 빛이 그냥 전자기 현상의 일부였다는 걸 밝혀낸 거니까요. 정말 대단하네요. 근데 이 방정식들이 강력하긴 한데 좀 복잡하잖아요. 이걸 실제로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 네, 맞아요. 그래서 이제 좀 더 다루기 쉬운 형태로 바꾸는 방법들이 나왔죠. 파이만 강의에서도 나오지만 스칼라 포텐셜 파이 하고 벡터 포텐셜 FA를 도입하는 겁니다. 아, 포텐셜이요? 전압 비슷한 거랑 뭐 그런 건가요? 네, 파이는 전기 포텐셜이니까 전압이랑 비슷하고 FPA는 자기 벡터 포텐셜이라고 하죠. 이걸 쓰면 맥스웰 4개 방정식 중에 2개는 그냥 저절로 만족되고요. 오, 편해지네요. 네, 그리고 나머지 2개도 특정 조건, 그 로렌츠 게이지 조건이라는 걸 적용하면 파이랑 FPA 각각에 대해서 파동 방정식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. 파동 방정식이요? 델 제곱 사이 마이너스 C제곱 분의 1 파 제곱 사이 DT제곱은 S 이런 형태 말씀이시죠? 네, 맞습니다. 여기서 싸이가 이제 파이나 FPA의 각 성분이 되고 오른쪽에 S는 소스항, 그러니까 전하 밀도 파이나 전류 밀도 죄에 해당하는 거죠. 자, 그럼 이 파동 방정식을 풀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그 지연 포텐셜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죠? 이게 되게 중요해 보이던데요? 아주 중요하죠. 이걸 풀어서 나온 해를 보면요. 어떤 시간 t에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느끼는 포텐셜, 파이 또는 FPA는요. 그 순간의 전하나 전류 상태 때문이 아니에요. 아, 그럼요. 그 전하 전류로부터 그 지점까지 빛의 속도로 정보가 오는데 걸리는 시간, 즉 RC만큼 과거 시점 T-RC의 전하 전류 상태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. 아, 그 영향이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린다. 뭐 그런 거네요. 즉각적인 게 아니라
번개치고 좀 이따 천둥설이 들리는 것처럼요. 네,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. 전자기적 영향은 유한한 속도, 바로 빛의 속도 c로만 전파될 수 있다는 거죠. 장이 그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. 과거의 정보를. 와, 장이 과거 정보를 가지고 공간을 가로질러 온다? 신기하네요. 그렇죠. 근데 이게 움직이는 점전화 하나만 있을 경우엔 더 재밌어져요. 그 리에나르트 비에르트 포텐셜이라는 해를 보면요. 네, 이름이 좀 어렵네요. 리에나르트 비에르트. 네, 좀 그렇죠. 이걸 보면 단순히 과거 시점 t-rc의 위치나 속도만 보는 게 아니에요. 그 정보가 우리한테 날아오는 동안 그 전화 자신도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. 아, 그렇죠.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니까. 네, 그 효과까지 보정을 해줘야 정확한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. 공식에 보면 뭐 1-C분의 VRC 이런 항이 붙는데 이게 바로 그 보정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. 아하, 단순히 과거 상태 복사가 아니라 그 정보가 오는 동안 소스도 움직였다는 것까지 계산에 넣어야 한다. 와, 이거 진짜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겠는데요? 맞습니다. 여기서 이제 상대론적인 효과가 슬쩍 보이는 거죠. 그렇군요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? 네, 맥스웰 방정식은 결국 전기와 자기를 하나로 묶었고 빛이 바로 그 전자기 파이며 속도 c로 전파된다는 걸 밝혔죠. 그리고 그 파동은 지연 효과 때문에 과거 소스의 정보를 가지고 공간을 이동하고요. 그리고 움직이는 점전화가 만드는 장은 리에나르트 비에르트 포텐셜로 더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다. 이때는 정보 전파 시간 동안 소스가 움직인 효과까지 고려해야 한다. 완벽합니다.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네요.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전자기장들이 사실은 항상 과거의 어떤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 지연의 개념, 이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즉각적인 원인-결과 관계랑은 좀 다르잖아요. 그렇죠. 정보 전달 속도에 한계가 있다는 거니까요. 네. 정보는 빛보다 빠를 수 없다는 이 우주의 근본적인 제약과 오늘 이야기 나눈 이 지연 현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? 파이만의 통찰을 더 깊게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.